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한 여자와 결국 헤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저지르려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믿기지 않아서 지금도 잠을 설칠 정도네요.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처가에 인사를 드리면서 제 사연은 시작됩니다. 예비 처가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집안보다 처가댁이 좀 부유한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신 기준에서 미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가 집안이 잘 사는 거지 직업적으로 봤을 때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중이었고 그녀는 일반 회사원에 재직 중이라 그 부분은 그래도 제가 좀 더 나은 편이었네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상견례 일정을 잡았고 일주일 뒤에 양가 집안이 만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던 거죠. 사건이 시작된 월요일, 그녀와 저녁을 먹기 위해 일찍 퇴근한 저는 그녀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멀뚱히 서 있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옆 골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서로 퍼부으면서 싸움이 났길래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옆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간 순간 예비 장모님이 어떤 젊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난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어머님께 다가가서 알 수 없는 여자와 뒤엉켜 있는 걸 힘겹게 떼어낸 다음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아니, 저 여자가 글쎄 내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지 뭐야. 자네,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1억짜리 명품 가방이야. 그런데 떨어지면서 흠집이 나버렸다고. 여기 밑바닥 잘 봐봐. 확실하게 흠집이 난 거 보이지?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데 내가 AS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니까. 나보고 일부러 부딪힌 거라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저기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전화 통화하시면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못 보고 부딪히셨잖아요. 그래서 가방이 떨어진 걸 왜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냐고요. 여기 CCTV 많으니까 제가 진짜 잘못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생사람 잡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쪽이 하필 내 앞을 막아서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자네 당장 경찰에 신고 좀 해주게. 엄마, 여기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하세요. 괜히 일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요. 어머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명품 가방에 흠집이 난 거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부딪혔던 행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 말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어서 어머님과 부딪혔던 여성분께 양해를 구한 다음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일단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도 자신의 오해를 풀어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다면서 기다리게 되었고 그렇게 경찰분들이 오셔서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찾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밖을 촬영하던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영상 속에선 진실만을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걸어가시다가 가만히 서 있던 여자분과 부딪히게 되었던 거였죠. 그걸 확인한 저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여자분은 당장 사과하라며 큰 소리로 어머님께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어머님은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야 인정을 하셨네요. 다행인 건 그 여자분이 착하셔서 그냥 넘어간 거였지만 이 일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비 신부는 머리채를 잡혔던 여자분께 용서를 구했고 어머님 몰래 헝클어진 머리와 소중한 시간을 망쳐서 죄송하다며 여자분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어준 뒤 수습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어머님께 화를 내며 그곳엔 왜 계셨는지 여쭤보았지만 어머님은 입을 굳게 닫으신 채 허기진 배를 급하게 채우셨네요. 제가 처갓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못 볼 꼴을 저에게 보여준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식사를 끝낸 뒤에 어머님을 모시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던 월요일은 어머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죠. 그날 그녀는 평소 때처럼 저녁 시간에 전화를 주지 않았고 별일 없냐는 문자에 답장 또한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머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녀와 다음날 연락이 닿았지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힘이 없어 보였네요. 저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고 그날은 제가 좀 늦게 끝나게 되면서 그녀가 저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주고받으려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뒤에서 어머님이 고개를 내밀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네요.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당황해서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그녀는 나중에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 일단 자기 차로 타라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제 차를 놔둔 채 그녀의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어머님이 많이 미안해하셔서 좋은 곳에서 같이 저녁을 먹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오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두통이 오는지 잠시 약국에 들러 두통약 좀 사야 할 것 같다고 약국에 정차를 하게 되었어요.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어머님은 그녀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기면 두통이 자주 와서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약을 먹는 게 좋은 것도 아니라 운전을 제가 대신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어머님께선 그럴 필요 없다며 차에서 내리시더니 운전석에 앉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전하는 차고 음식점 위치도 어머님이 알고 계셔서 직접 운전하시겠다고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그녀는 약국에서 약을 먹고 나왔는데 운전석에 어머님이 앉아 계신 걸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뒷자리에 앉더니 어머님이 길을 더 잘 아신다며 두통이 심하게 왔는지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여 뒤를 돌아봤는데 그 순간 무언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꽤 큰 충격이 온몸에 전해지게 되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앞을 바라본 순간 다른 차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으셨던 어머님께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상대 운전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상대 운전자가 잘못을 했는지 죄송하다며 어머님께 허리를 숙여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사고가 나면서 머리를 부딪혔는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잡고 있었고 어머님은 힘들어하는 그녀를 보고 놀라선 급하게 달려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차문을 열어 그녀의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주분은 보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도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말해야 된다고 저를 걱정하고 계셨죠. 다행히 저는 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어머님은 사고가 났다는 것 때문에 좋은 시간 다 망쳤다면서 상대방 운전자를 바라보며 화를 내셨네요. 그렇게 양측 보험사가 와서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한 뒤에 그녀와 어머님은 결국 입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몸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어머님과 그녀를 간호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아신 아버님께서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고를 낸 그놈은 어디 갔어? 확실하게 사과를 받은 거지? 조금이라도 몸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치료받고 검사까지 전부 다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손해본다고. 몸이 완전하게 괜찮아지기 전까지 절대 합의할 생각하지 마. 자네도 같이 타고 있었다면서? 자칫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자네는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네. 그 사람이 잠깐 한눈을 파는 것 같다고 모든 과실을 인정했어. 그래도 예비사이가 옆에서 도와줬으니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끼리만 있었으면 여자라고 무시했을걸? 이래서 집안에 남자가 많아야 든든한 거야. 예진아, 회사에 다 미리 전화했지? 지금은 몸이 긴장해서 어디가 아픈지 나타나지 않는데 내일 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받을 건 다 받고 퇴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너 사고가 난 직후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MRI 찍어보고 머리에 조금이라도 출혈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자네도 어차피 보험 처리 다 되니까 물리치료라도 받아. 이참에 뭉친 근육도 좀 풀어야 다음날 지장이 안 생기는 거야. 나는 사고 충격으로 온몸이 다 쑤시고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걸을 힘조차 없다니까. 아마 다음날이면 아픈 곳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여긴 저녁밥 언제 주는 거야? 전날에는 명품 가방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니 다음날은 차 사고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만나는 게 안 좋은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 퇴원을 하면 그녀와 만나는 건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버님이 병실에서 자리를 지키셨고 저는 다음날 출근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나와 회사로 다시 간 다음 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많이 놀라셨는지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제가 부모님을 말렸어요. 두 분 다 80이 넘으셨는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때 굳이 밖으로 나가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간 그녀와 어머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전부 다 받은 다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상견례 전까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머님께서 저와 있을 때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차라리 집에서 모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상견례 전에 얼굴 한 번 더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다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비 처가댁에서 모이는 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어머님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는 처가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네요. 그녀도 집에서 가진 모임이 마음에는 한결 편했는지 두통도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네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될 텐데 제대로 된 보험 하나는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 내가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터진 거잖아.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네도 내 딸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불행한 일들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르고 정말 심각하게는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자마자 사고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보험 하나 정도는 제대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네도 보험 하나 제대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보험이 없는 건 아닌데요. 생명보험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미래를 바라볼 수 없으니 항상 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저는 지금 당장 생명보험을 준비할 마음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정말 들어야 한다고 생각될 때 그때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네가 만약 내 딸과 결혼을 하고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준비를 할 수가 없는데 생각할 시간이 뭐가 필요한가? 과부 만들고 생명보험도 안 들어서 내 딸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그건 내 딸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니지.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내가 만약에 자네였다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생명보험 들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보험 얘기가 나오더니 뜬금없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라는 어머님의 말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보험이야 언제든 가입할 수 있지만 하라는 대로 무턱대고 실행에 옮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드린 말씀이었는데 처가댁에선 그런 저를 안 좋게 바라보셨네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 실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결혼을 하고 신중하게 알아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버님 어머님께선 제 입에서 생명보험 가입을 바로 하겠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는지 반대되는 말을 들으셨을 때 상당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다른 건데 제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려는 모습에 저 또한 솔직히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식사 초대 자리의 분위기는 안 좋게 흘러갔고 더 이상 있어봤자 계속해서 안 좋은 말만 듣게 될 것 같아 서둘러 정리를 한 다음 인사를 드린 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최대한 좋은 쪽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이미 처가 식구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상견례가 이어지게 된 거였죠. 그래도 앞으로 좋은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릴 기회는 많기 때문에 서운해하시는 마음 최대한 빨리 되돌려 놓고 싶었었죠. 그녀는 그래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저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긴장 속에 상견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양가 부모님께서 인사를 주고받으신 뒤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을 했는지
갑자기 배가 뒤틀려서 화장실을 잠시 다녀와야만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양해를 구한 다음 화장실에서 볼일을 끝내고 나오려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와서 받게 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를 주신 분께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잘못 보신 거라며 설명드렸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데 불신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 처가 식구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계신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과 어머님, 아버님의 언성 높인 목소리가 식당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울려 퍼지길래 급하게 문을 열어 상황을 살피게 되었네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는데 왜 자꾸 저를 의심한 거죠? 사부인께서 떨어뜨린 걸 왜 저한테 덮어 씌우시나요? 그럼 제가 사부인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이 먹고 뭐하러 없는 사실을 꾸미겠어요? 방금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제 가방 흠집 내셨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억짜리 명품 가방이라고요. 이런 걸 보신 적이 없으시니 조심하지 않으셨겠죠?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그걸 제가 알아야 하나요? 그리고 확실하게 몸에 닿지 않았고 흠집 난 것도 꽤 오래되어 보이는걸요? 나이가 8순이나 되셔서 노망이 드셨나? 오늘 같은 날 꼭 상황을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전혀 모르신 거예요? 제가 정말 한성격 하는데요. 예비 사이를 봐서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일단 사과부터 하시고 AS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나오는 비용에 대해 입금시켜 주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셔야 되겠어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포상을 해드리죠. 그런데 전혀 몸에 닿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팔순 먹은 게 뭐가 어때서 저보고 노망났다는 말을 함부로 뱉으실 수가 있는 거요?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일단 그만들 하세요. 꼭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어머님 가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가방 떨어진 거 가지고 이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 가방에 흠집 난 거 저번에 생겼던 위치랑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어디서 창모를 의심하고 있어? 내가 맞는다면 맞는 거지.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어머님 1억짜리라고 하시는 가방 그거 진품 맞아요?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확실하게 1억짜리 가방 맞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근처에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한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자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명품 가방인데 떨어져서 마음이 아파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차라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네. 자네같이 마음씨가 좁아터진 사람을 내 딸에게 넘겨줄 생각 없고 앞으로 2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게. 어차피 생명보험 가입도 안 하겠다는 사이 뭘 믿고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나?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잘 됐네요. 저도 어차피 이 결혼 이어갈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제가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당신들 모두 인생 쫑난 줄 알라고.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힌다는 거 몰라? 제가 방금 통화한 녹음 내용이에요. 저는 팔순 엄마를 세워두고 1억 명품 가방에 흠집 냈다며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한테 삿대질을 한 어머님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상차림을 뒤엎은 뒤 굳어진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에게 다가가 모든 게 끝났다고 속닥거린 뒤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고 그 순간 처갓집은 묵사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계획되어 움직였다는 건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획적 보험 사기단이에요. 저도 뭔가 이상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또 자주 범행을 저지르면 의심을 사게 되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일을 저지르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그쪽이 아직 무사하다는 거예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계속 강요받으셨죠?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중에 정말 돈이 급할 때 그쪽의 목숨값을 받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결혼 전에 생명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놔야 의심을 덜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신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신 거죠? 저를 왜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 무슨 연관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 여성분과 결혼을 약속했던 동생의 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동생을 병간호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동생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큰 사고가 한 번 났었지만 다행히 생명은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결혼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보험금 수령자가 그 여성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녀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약속했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남자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만들었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위태로운 상태에서 그 남자가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보험금 수령자가 그녀로 되어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는 거에 재판에서는 그녀의 가족에게 손을 들어주었고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남자의 보험금 수령은 가족분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인연을 끊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형이라는 분은 처가 식구들의 집안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자기 동생이 식물인간이 된 이후에도 그녀의 집안은 다른 자잘한 사고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명품 가방 또한 일부러 돈을 받으려는 수법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형은 그녀의 집안의 뒤를 밟으면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많은 걸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제가 그녀의 계획에 들어가게 된 거였고 똑같은 패턴으로 저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라는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였네요. 그래서 제 증언이 그분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저와 통화한 내용을 듣게 된 처가 식구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자신들은 절대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그동안 제가 겪어온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많이 느끼긴 했었죠. 그리고 잠시 뒤 저와 통화를 했던 그 남자분이 상견례장의 문을 열고 들어와 그동안 저지른 행동들이 담겨있는 영상들을 보여주며 그 사람들의 짓을 낱낱이 저희 가족에게 알려주었네요. 뒤이어 경찰분들이 상견례 장소로 들어왔고 그 사람들은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부분에 대해 증언하며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요도 받았다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그분과 비슷한 패턴으로 저에게 범행 계획을 꾸미려 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보험 가족 사기단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진술과 그 남자분이 그녀의 집안 사람들의 뒤를 조사해서 얻은 증거물들을 토대로 그분들의 억울한 사건까지 전부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의도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밝혀졌고 징역은 피해갈 수 없게 되었네요. 만약 그 남자분의 끈질긴 추적이 없었다면 저도 그분의 동생처럼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이번에 처음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항상 뭐든지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는 이 세상에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지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는 문제가 생겼고 결국 점점 쌓여만 가던 안 좋은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남편은 애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아졌고 남편도 저희 부모님에 대한 요구들에 대해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친정에 가는 것도 두려웠고 남편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일부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피하려 하자 부모님도 나중엔 눈치를 채셨는지 일부러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최근 들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희들 지금 일부러 피하는 거니? 집안 행사가 있어서 얼굴 좀 보자고만 하면 다른 이유를 대면서 오질 않고 있잖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우리는 눈치가 없는 줄 알아? 뭐가 불만이길래 오지 않으려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 얼굴 안 볼 이유가 딱히 없잖니. 이유가 없다고요? 그동안 이해가 저와 결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은 줄 알아요? 엄마야말로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얼굴 볼 때마다 돈 말곤 할 말이 없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용돈 부족하다면서 등골 빼먹은 게 한두 번이냐고요. 이러려고 저를 이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저희가 왜 찾아뵙지 않겠어요? 저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각각 통장을 내미시더니 내년에 결혼기념일로 여행 가고 싶다며 이 사람에게 적금을 들어야겠다고 눈치 주셨잖아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희가 은행도 아닌데 왜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 여행 가는 것까지 챙겨드려야 하죠? 통장을 얼굴 앞에 내밀면서 아빠 통장에 200만 원, 엄마 통장에 100만 원 매달 입금하라면서 생활비는 또 따로 요구하셨잖아요. 이희가 저와 결혼하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빠 엄마 돈줄 마르지 않게 힘들게 일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같다며 평생 돈만 바치다가 떠날 것 같다고 했어요. 생활비도 적지 않게 드리고 있는데 뭐든 적당히 하셔야죠. 그때부터 너무 큰 실망을 해서 한동안 찾아뵙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시더니 이젠 이 사람 돈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실 작정이세요? 앞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곤 드리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고 앞으로 아이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아빠 엄마 사치 부리는데 더 이상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가 그이 눈치 좀 안 보게 해주세요. 네? 뭘 얼마나 받아먹었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그동안 어둡게 키워줬는데 그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 딸을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들 아니냐? 다른 집안들은 사이가 알아서 신경 써준다더만. 통장을 내밀었을 때의 우리 입장은 조금이라도 생각해봤어? 오죽했으면 너희들한테 손을 벌렸겠냐고.
너희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올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마. 힘들게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만. 결혼하고 나서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으려는 딸도 문제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오서방한테도 너무 크게 실망을 했네.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알았고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 테니 잘 먹고 잘 살아라. 늙으면 세상 떠야지. 너희들한테 괜히 피해만 줘서 미안하다. 뭐하고 있어? 당신도 이제 그만 일어나. 우리는 자식들에게 짐만 될 뿐이야. 부모님은 저희 부부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셨고 상황이 정말 난감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분명 잘못은 부모님이 하셨는데 저희를 미안하게 만들게끔 상황을 조성하고 있었죠. 남편은 이미 저희 부모님께 실망을 너무 크게 해서 그런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기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현관문을 나서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서둘러 잡아주길 원하고 계시는 듯 보였지만 남편과 저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결국 엄마는 저희를 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연기까지 했는데도 붙잡으려 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신 거였죠. 결국 참고 있던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게 되었네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나는 동안 저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갈취하셨는지 아세요? 그 돈 안 쓰고 모으셨으면 변두리에 있는 집 한 채는 사셨을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 껏 하셔야죠. 장인 장모님께서 얼굴 좀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좀 준비하라는 말 아니신가요? 혜경이를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것도 부모의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두 분은 저희만 보면 돈 얘기만 꺼내시는데 제가 가고 싶겠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금전적인 지원은 일절 없을 테니 알아서 살아 가십시오. 오서방, 자네 지금 우리를 굶길 작정이야?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어? 우리 나이에 일자리도 못 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생활비까지 끊어내겠다고? 나도 이렇게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럼 내 딸은 다시 되돌려 받겠네. 내가 자네한테 내 딸을 넘긴 이유는 앞으로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 큰맘 먹고 넘겨준 건데 꼴랑 5년 받아먹었다고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불만을 털어놔? 자네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안은 혜경이가 벌어오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하고 있었어. 덕분에 내가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지. 엄마 아빠가 돈 좀 모을라 치면 뺏어가고 없는 이유 만들어서 다 털어갔잖아. 지금까지 네가 병치레 안 하고 자라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가 괜히 너한테 투자한 줄 알아? 최대한 부유한 집안에 보내려고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려? 둘이 달이 나준 게 누구 덕분이야?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시간을 쏟아붓지 않았다면 둘은 선자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힘들게 만들어준 인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못하고 이제 와서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인연을 끊겠다고?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사돈분들 여기로 오시라고 전해드려라. 그냥 말 나온 김에 이혼까지 절차 밟고 여기서 인연 마무리 짓자고. 뭐해? 사돈어른한테 전화하래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빠가 뭔데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라 마라 하세요? 손자리 봐준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한 거라고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다면 결혼까지 생각했겠어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부부의 연을 맺은 저희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시부모님 불러서 양가 집안 난장판 만들려고요? 이런 걸로 저희를 겁줘서 돈을 주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만드시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저희 집에서 빨리 나가주세요. 부모님과 남편은 쉬지 않고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점점 격해진 감정 싸움은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가족 모두가 인터폰에 비친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석고처럼 굳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밖에 시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참에 잘 됐다면서 현관문을 활짝 여셨고 아빠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양손에는 마트에서 장을 봐 오셨는지 과일들과 여러 가지 야채들을 들고 계셨던 걸 떨어뜨리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셨네요. 시부는 남편과 아빠를 보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셨고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급하게 남편과 아빠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고 아주 짧게 정적이 흐르더니 시부는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하셨네요. 결국 저희가 느끼고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심각하게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지금 애들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빨대를 꼽으면 되겠어요? 아들, 너는 5년 동안 이런 일을 혼자 삭히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미리 얘기를 했으면 엄마 아빠가 도와줬을 거 아니니? 사부인, 저희도 제 아들 막 키운 거 아니에요.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우는 데만 수억이 들었다고요. 이런 능력 있는 제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셨으면 당신 딸의 인생길이 앞으로 걱정 없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똑같이 힘들게 자식 키워왔으면서 돈을 팔아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사돈분들께서 제 아들에게 했던 행동들처럼 해야 되겠네요. 능력 있는 제 아들 데려가셨으니 그만큼 저희도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5년 동안 받아가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저희도 딱 2배 올려 받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몰래 제 아들에게 받아가신 돈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던지 아니면 이혼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 한국에서 손가락 꼽히는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든 받아낼 테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배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5년 동안 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2배라뇨? 그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요?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그냥 서운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진심인데 어떡하죠? 왜 사돈분들은 내 아들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셨으면서 저희 집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받으신 금액의 2배를 주시던지 아니면 법적인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분위기를 순식간에 압도하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자 당황하셨는지 금세 꼬리를 내리셨어요. 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받았던 돈들은 전부 다 소모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받은 금액의 2배를 요구하셨을 때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시모가 내민 조건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면 두 번 다시 자식들 앞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신 채 결국 돌아가셨네요. 시모는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셨고 남편이 시모를 부축해 드려 소파에 앉혀 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해진 집안에서 저는 힘겹게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리곤 앞으로 또다시 있을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설명을 해 주셨네요.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바로 연락을 줘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은 아들 네가 잘못한 거야. 사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사돈분들이 요구한 걸 무턱대고 계속해서 들어줬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한 거란다. 우리가 오늘 오지 않았다면 분명 더 큰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겠지. 앞으로 어떻게 사돈분들을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겠지만 그건 둘째고 무슨 일이 있건 절대로 금전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겠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할 테고 다른 계획을 세울 게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무조건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주고 도움을 요청해라.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야. 시부모님의 말씀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또다시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한참 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가 돌아가신 뒤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고 부모님께 연락 한 통 온 적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돈이 다 떨어져서 도와달라는 연락일까봐 받지 않았는데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확인하는 순간 다시 걸려온 엄마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엄마는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일을 어쩌면 좋니? 너희 아빠가 글쎄 어떻게든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했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지금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신다. 돈은 다 떨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너무 큰 걱정이다. 잠깐 집에 좀 들려줄 수 있겠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허리를 다쳐요? 혹시 생활비 받으시려고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너희 아빠가 지금 입원할 병원비도 없어서 누워만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니? 괜히 오서방에게 말해서 일을 더 키우지 말고 너만 조용히 집에 와서 아빠 상태만 보고 다시 돌아가라. 나도 조용히 일 처리하고 싶다. 그날이 남편 월차라 서로 계획해서 쉬고 있던 날이었는데 엄마와 제가 통화하는 걸 옆에서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의 목소리를 듣곤 크게 동요되지 않았고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면서 친정에 가는 걸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말을 듣고 일단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워낙 생각을 알 수 없는 부모님이라 또다시 무슨 계획을 세우실지 몰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지 않고 버티고 있자 엄마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오지 않더니 남편과 제가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앞에 부모님께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잠깐 멈칫하고 있던 도중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움직였어요. 아빠는 힘겨운 모습으로 휠체어에 몸을 싣고 계셨고 엄마는 아빠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잡고 계셨죠. 저희 부부가 부모님을 무시한 채 들어가려 하자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엄마 앞으로 다가가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거짓말도 적당히 하셔야죠. 이젠 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오서방,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자네 장인 상태를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 허리를 크게 다치셨다는 분이 정상적으로 앉아 계신 것도 힘든데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차에서 어떻게 내리셔서 휠체어에 몸을 실을 수 있으셨죠? 더군다나 장인어른 허리가 상당히 꼿꼿이 서 계신데요. 보통 허리를 다치면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계속 누워 있으려 하는데 장인어른께서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모습이 상당히 편안해 보이시네요. 여기에서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허리에 문제가 없으시면 그땐 또 무슨 변명을 하실 건데요? 갑자기 기적처럼 허리가 멀쩡해졌다고 하시게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혜경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래, 연기 좀 했다. 이렇게라도 해서 생활비 좀 받아 먹으려고 그런 건데 대충 눈치챘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나? 나 같으면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생활비 지어줬겠네. 혜경아, 지금 엄마 아빠가 생활이 많이 궁핍해졌다. 한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니? 정말 엄마 아빠랑 인연 끊을 생각은 아니지? 차라리 인연을 끊는 게 훨씬 낫겠어요. 저는 엄마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요. 정말 사람 질리게 하시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이 제일 실망한 날이에요.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지금까지 엄마한테 시달리며 살아온 세월들이 이제 너무 지쳤어요. 저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엄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달려드셨고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남편은 난리치는 엄마를 막아섰고 저도 남편 뒤에서 몸을 숨겨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휠체어에 손을 떼게 되면서 언덕에 있던 저희 집에서 아랫길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아빠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이 됐는지 휠체어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다급하게 부르는 아빠의 목소리에 그걸 본 엄마가 아빠를 향해 급하게 쫓아갔고 저희도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남편도 휠체어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빨라진 휠체어를 먼저 붙잡은 엄마가 제어를 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데 온 힘을 다해 그 뒤를 뛰어간 남편이 엄마의 옷깃을 잡았고 힘겹게 휠체어를 멈추려던 순간 옆에서 달려오는 트럭과 부딪히게 되면서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은 미동조차 없었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사고가 난 현장으로 뛰어갔는데 차마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모습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와서 부모님과 남편을 응급실로 데려갔고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이 소식을 접하시게 된 시부모님께서 수술실로 달려오시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저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부모님과 남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시길래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드렸고, 시모는 충격적인 상황이 닥친 거에 대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의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머리에는 문제가 없어서 다리와 팔에 골절상을 입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지는 남편을 보며 오열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충격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저 또한 맨정신이 아니었지만 한순간에 잃게 된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네요.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의 첫마디는 저희 부모님의 생사를 물어보는 거였고, 시모가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자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생활비를 그냥 지어드렸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눈물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며 남편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어리석은 행동이 불러온 사고라고 남편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과거의 일들을 되돌려보니 상당히 많은 추억들이 머릿속에 스쳤는데 대부분 좋았던 기억보다 안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부모님의 욕심이 불러온 화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남편의 몸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건 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부모님의 유골함을 건네받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납골당에 두어도 찾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을 저렇게 만들고 떠나신 분들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남자가 저에게 걸어오더군요. 제가 부모님의 유골함을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에 안치할 건지 정해지지 않았냐며 시설도 좋고 관리 또한 신경 써서 해준다며 두 분 합해서 최고급으로 해주겠다고 얘기하길래 납골당에 안치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자 영업사원이 3천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제가 들고 있던 유골함을 빼서 들더니 죽어서도 사이든 꼴 빼는 3천짜리 납골당에 뭐하러 두냐며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리쳤고 순식간에 부모님의 유골함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세상 떠나서까지 자식들 돈줄 빨아먹게 생겼다며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깨진 유골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저에게 유골함을 뺏어 들었을 때 부모님 소지품들도 납골당에 진열을 하려고 함께 들고 있던 소지품들까지 전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그런데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시모가 굳어져 버린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쥐어든 채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길래 저는 그런 모습에 당황을 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돌려 세우시더니 옷깃을 풀어 헤쳤고 무언가를 찾으시는 듯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시모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해서는 뭐 하시는 거냐고 뿌리치려 했지만 시모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옷깃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저를 덥석 안으시면서 오열을 하셨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이 사진 속의 장소에 사돈분들 말고 옆에 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예전에 나와 결혼을 했던 전 남편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출산을 했을 때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안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그 사람의 집안에서 나를 격하게 반대를 했고 나는 너를 지키려 했지만 어느 날 잠깐 잠이 들었을 때 그때 그 집안 사람들이 너를 어디론가 데려간 거야. 정말 미친 듯이 찾으려 했지만 자기들도 아무것도 모른다며 끝까지 발뺌을 했고 너를 몇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 보내야만 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기 위해 여러 기간을 돌아다녔지만 너에 대한 존재를 들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 속에 돌아가신 사돈분들이 내 딸이 너를 안고 있고 그 옆에 지금은 생사조차 할 수 없는 너의 친부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면 이건 분명 그때 당시 너를 사돈분들께 넘겨준 것 같구나. 그리고 무언가 거래가 있었겠지. 그래서 내가 급하게 내 딸인 걸 확인해 보려고 옷깃을 내린 거였다. 날개뼈 쪽에 검은 반점이 있었거든. 그런데 혜경이 너도 날개뼈 쪽에 손톱만한 검은 반점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 충격적인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시모의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한 채 의심도 없이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버티기 힘든데 눈앞에 저를 보며 오열을 하고 계신 시모가 제 친엄마라는 사실은 더욱더 큰 충격이었죠. 시부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시모가 한평생 저를 찾지 못해 힘들어 했었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제 손을 잡아 주셨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시부도 그때 당시 전부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돌봐야 했었는데 쩔쩔매고 있는 시부를 보고 지나가던 시모가 도와주게 되었고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도움을 주고받다가 재혼을 하게 되신 거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는지 믿을 수가 없었고 그제서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그동안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막대하셨고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셨던 모든 것들이 본인들 편하자고 저를 이용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바닥에 널브러진 부모의 죄를 쓸어 담아 공동으로 처리하는 곳에 바로 처리를 하게 되었네요. 저에게 너무 큰 배신이었고 저를 키워준 돌아가신 부모는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모의 말대로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시모의 친딸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를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남편은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믿을 수 없는 현실들에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살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었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식간에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평안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 저희 가족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모의 한마디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상태라
현재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사건의 시작은 시모가 원래 입이 좀 가벼우신 편인데 약간 흥분을 하시면 아무 말이나 막 뱉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가족들 대부분이 그냥 흘려듣긴 하지만 시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힌 적이 몇 번 있었죠. 모두가 서로 헐뜯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최대한 조심히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완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모두가 함께 모여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시모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간단하게 술을 드신다는 걸 분위기 때문인지 좀 무리하게 술을 드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그만 드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시모는 모처럼 한 가족이 모인 게 좋아서 그런 거라며 점점 더 술의 양을 늘리셨어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라서 남편은 묵묵히 시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 말이 있으시다며 저희를 집중시키셨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여셨네요. 내 얘기를 잘 좀 들어봐라.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몸도 점점 약해지는 걸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정리하고 싶은데 너희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김에 내 생각을 얘기하마. 너희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두고 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들도 대충은 알고 있을 거다. 그동안 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잖아? 그래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었는데 한두 살 먹은 나이들도 아니라서 내가 정한 결정에 대해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한다. 너희들이야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재산을 나눠주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불릴 수야 있겠지. 그런데 그것도 개개인마다 능력이 다를 거 아니야? 나는 너희 아빠가 살아생전 힘들게 일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을 나눠줄 때 학력별로 나눌까 하거든? 내 아들들이야 어차피 다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있잖아.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바로 내 아들의 배필이자 우리 집안의 며느리인 너희들이잖아. 돈을 불리는데도 경제관념이 바로 잡혀 있어야 가능한데 그것도 내 아들과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마음도 더 편할 테고 이 나이 먹고 너희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는데 맨날 까먹고 있는 모습만 보면서 속 태울 수는 없잖니?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했다. 막내 며느리의 학벌이 제일 좋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테고 다음은 둘째 며느리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분배를 받을 거다. 금액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가 제일 많은 재산을 가져갈 것 같구나. 이건 오로지 내 생각이니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도 된다. 크게 반대하는 거 없으면 이대로 진행할까 하는데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나 봐.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제일 학벌이 좋지 않으니까 재산 분배를 적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예 차별대우 아닌가요? 뭐든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선 이건 싸움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할게요. 더는 가족들끼리 싸우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자식들 먼저 따로 모아서 의견을 물어보셨어야죠. 대놓고 이 사람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방금 어머니가 하신 말씀 저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다들 나랑 같은 생각이지? 재수 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너무 황당하네요. 잠깐만요. 제 의견은 좀 다른데요.
저도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제 인생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시집 갈 때 좋은 조건의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사람마다 노력의 차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큰형님, 작은형님보다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제가 좋은 학력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도 형님들보다 보는 눈이 훨씬 더 밝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하신 결정, 저는 따르도록 할게요. 이번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네요. 저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거나 아니면 집안의 장남이 제일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그런 식상한 의견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아직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막내 동서가 좋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회사 생활하는 건 맞지만 경제적인 눈은 제가 더 뛰어난 것 같은데요. 며느리들 중에 돈에 대한 개념을 제일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게 저 아닌가요? 막내 동서는 그냥 회사를 다니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돈도 벌고 절약 정신도 투철한 세무사인 제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저도 꽤 이름 있는 대학 나와서 세무 일을 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보단 제가 훨씬 더 조건이 괜찮다고 봐야죠. 이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토달지 않고 재산 받겠습니다. 남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한마디에 가족들 모두 흔들리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눴었는데 재산 문제는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더군다나 며느리들의 개인 능력을 보고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건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중졸인 저 때문에 남편이 받게 될 재산이 적어지는 거였어요. 집안의 환경이 어려워서 중졸을 하고 바로 사회로 나와 일을 시작해야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도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너무 불공평하다면서 반박을 했지만 둘째, 셋째 동서는 반대로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가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시모가 혹하게 되자 막내 동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해 얘기하면서 둘째 동서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또다시 폭풍이 휘몰아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문제가 시동생들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고 크게 나서지 않는 모습에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따로 대화를 하길 원했어요. 그제서야 둘째 시동생이 입을 열었네요. 형, 정말 속 보이는 거 알아? 장남이라서 어머니의 재산을 제일 많이 가져가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 의견에 반대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그럼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면 되잖아.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형수님이 중졸이라서 그래?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져가든 그건 중요치 않아. 괜히 돈 문제로 가족 간의 사이에 금이 갈까봐 그러는 거다. 벌써부터 서로 돈 문제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잖아. 재수씨가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막내 재수씨가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해져 버렸는데 이게 가족 간의 싸움이 안 될 것 같아? 어머니는 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온 방법이 이런 것 말고는 없었어요? 저희들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차별을 둬서 왜 싸움을 부추기냐고요? 언제나 현명하셨던 아버지가 옆에 없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저희 형제들도 각자 다른 대학 나왔는데 저는 서울대 나왔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데 아무리 이 사람이 중졸을 나왔어도 형제간 학력으로 봐야 하는 거죠. 내가 앞서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실질적으로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니? 전부 며느리들이 하고 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꽤 많은 재산을 무턱대고 맡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토달지 마라. 둘째, 셋째 너희들은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마. 어머님 말씀이 100번 오르시는 게 돈이라는 건 배운 사람일수록 그만큼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형님은 중졸밖에 안 나오셨으니 당연히 경제관념이 떨어질 수밖에요. 잘 생각하신 거예요. 가족 간의 사이에서도 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알게 모르게 개개인의 능력을 따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찬성할게요. 큰형님은 중졸이라 몇 푼 받지도 못하겠어요. 이래서 집안 환경도 무시 못한다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형님 부모님을 탓해야죠.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서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일찍 사회로 뛰어들었으니 당연히 남들보다 배운 지식이 모자란 거죠. 집안 유전자를 봐도 딱 알 수 있지 않나요? 저희 애들은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형님 애들은 중간도 겨우 턱걸이 한다면서요? 걔들이 커서 똑같은 길을 걸을 테고 결국에는 뻔한 회사에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겠죠. 그래서 집안의 학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재수 씨,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싸움을 부추기겠다는 거야? 어머니한테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어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왜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그래? 괜히 형수님 때문에 재산을 제일 적게 받게 됐으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예상했던 일이 시모의 한마디로 인해 터지고 말았습니다. 셋째 동서는 저에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 삶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적을 하고 있었네요. 배운 것도 없는데 집안의 제일 큰 형님이라고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었겠죠. 이것저것 시키기라도 하면 항상 입이 나왔었는데 속으로 제가 중졸밖에 안 나왔다는 걸 무시하고 있었을 게 동서의 한마디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시모는 가족끼리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되는 거침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주거리 삼아 술을 들이키고 계셨어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시모가 이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는 거였고 참다 못한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면서 가져가게 되는 재산이 그렇게 중요할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솔직히 어머님께서 주시는 재산을 받는다고 삶이 엄청나게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동안 잘 살아왔었는데 고작 재산 몇 푼 된다고 이렇게까지 안 좋은 감정으로 막말을 주고받는 건 내가 봤을 땐 잘못된 것 같아. 동서들은 당연히 좋은 대학 나왔으니 그에 따른 보상을 많이 받고 싶겠지. 하지만 돈을 받고 나서 서로 얼굴 안 보고 인연 끊을 거야?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어? 지금 하는 행동들은 무조건 후회하게 되어 있다고. 어머님 봐봐.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즐기고 계시잖아. 이런 모습을 안주거리 삼고 계신 거 안 보여? 재산을 지금 당장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셔서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가지고 계시면 지금 우리의 싸움이 의미가 있을까? 다들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아직 다들 파악도 못했잖아. 모든 게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이상
섣부른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나중에 분명 후회가 뒤따를 거야. 내가 비록 중졸밖에 안 되지만 사회생활을 정말 오랜 기간 경험해 온 걸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돈 때문에 사람 망하는 거 정말 많이 봐왔어.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그런 상황들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얼굴 봐온 시간이 얼마인데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싶은 거야? 중졸인 주제에 교수 나셨네. 네가 그렇게 백날 떠들어봤자 어차피 애들은 중졸인 너의 말을 귀에 담아두지도 않는다. 내가 돈을 안 주겠다고? 재산이 얼마인지 말을 안 해서 불안하다고? 지금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금액은 총 10억이고 분배 결정이 되는 순간 바로 지급할 거다. 둘째, 셋째 중에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제일 조건이 좋은 며느리와 내 아들이 7억을 가져갈 테고 그 다음이 3억을 가져가게 될 거다. 큰 며느리 너는 그 입이 문제야. 가만히라도 있으면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을 수나 있지. 어쩜 말하는 게 남아있던 전까지 떨어지게 만드니? 술맛도 다 떨어졌다. 돈 주면 감사하게 받을 것들이 어디서 착한 척이야.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쓸데없이 입을 놀리셔서 왜 어머님 심기를 건드세요?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세상에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머님, 그런데 재산 분배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반반도 아니고 7억에 3억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7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4억으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7억을 받게 된다면 상관없지만 조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큰형님 쪽은 재산 분배가 없다고 하셔서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동선애회들은 벌써 시모가 조만간 넘겨주겠다는 말에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런 심각한 와중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보고 집으로 돌아가자며 제 팔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먼저 집에 들어와 진정되지 않은 기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들이킨 남편이 무언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속을 알 수는 없었지만 들춰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조용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의 기간이 지났을 때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고 또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더 무거워진 상태였죠. 이미 서로 각자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은 이유는 재산 분배 결정이 돼서 발표를 하려고 부른 거였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한 거니?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일 많은 재산을 분배받게 될 아들은 둘째고 나머지는 막내 아들이 가져가게 될 거다. 그리고 집안의 장남인 너는 땡전 한 푼도 없다. 어머님, 그런데 저희가 왜 두 번째로 밀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하신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가 그래도 세무사 일을 하고 있잖니. 그럼 돈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 너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겠어? 그래서 결정한 거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둘째 며느리는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7억을 가져갈 거고 막내 며느리 집안은 3억을 가져갈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앞으로 나는 둘째 며느리 집에서 지낼까 하는데 괜찮지? 7억을 주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나 혼자 집구석에 처박혀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니?
이런 건 내가 말을 안 해도 먼저 같이 살자고 물어봐야 하는 건데. 어쩜 자식들이 하나같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게 바쁜 거야? 내 아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고. 둘째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7억 받아야지. 어머님, 그건 저번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갑자기 결정을 하라고 하면 제가 많이 당황스럽죠. 그래서 지금 당신 7억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무조건 허락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기회 흔치 않다는 거 몰라? 형님이 아무래도 어머님이랑 함께 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돈보다 함께 지내는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그 7억 저한테 주세요. 제가 모실게요. 안방 내어드릴 테니까 저희 집 오시라니까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그냥 저번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서 여쭤본 거잖아. 저 같으면 어머님 없고 저희 집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형님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 전부 다 봤거든요. 어머님,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시게요?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실 거면 처분하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저희 주시는 건가요? 그럴 생각이다. 이 집 처분하고 나온 금액도 너희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둘째 동서는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었고 시모는 먼저 둘째 동서네외 집에 들어가 살겠다며 집이 처분되는 즉시 재산까지 포함해서 주겠다는 말에 시모는 둘째 동서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시모의 집이 처분이 되면서 둘째 동서 내외에게 약속했던 재산을 줘야 하는데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동서한테 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셋째 동서 내외한테도 재산을 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자 둘째, 셋째 동서 내외는 한계치에 도달했는지 결국 불만이 쏟아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저희는 둘째 동서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시모와 동서 내외들이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네요. 내가 주고 싶을 때 주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니? 내가 얘기했지? 좀 더 기다리라고. 시엠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핑계만 대시고 약속했던 재산은 주지 않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어머님은 저희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10억이 있긴 하신 거예요? 통장에 10억이 들어가 있으시다면 왜 안 보여주시는 건데요? 설마 잠깐 사이에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니시죠? 저에게 믿음을 안 주시잖아요. 글쎄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내 재산을 전부 다 주게 된다면 나중에 나 버리고 도망갈 거잖아. 저희가 왜 어머님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10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당장 확인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어요. 저도 정말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찾아왔다니까요. 약속을 지키셨으면 실행에 옮기셔야죠. 당장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저희가 받은 금액은 1,000원짜리 한 장 없다고요. 어머님 집 처분한 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내 통장에 들어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이 됐을 때 나눠주도록 하마. 큰 돈을 치고 있다가 막상 너희들한테 전부 다 나눠줄 생각하니까 마음이 허하고 불안해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머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진짜 돈이 있으신 거 맞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가 10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저희 가족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쥐고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었거든요. 있다니까. 내가 나중에 보여준다고. 그러니 이제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둘째 며느리가 재산 안 준다고 이젠 밥까지 굶긴다니까.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사람을 이렇게 못 믿어서야 되겠어? 일단 외식이나 하러 가자. 어머님, 이 사람이랑 저번에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10억이라는 재산 없으신 거 맞죠?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이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었대요. 누구보다 이 사람이 아버님이랑 제일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죠. 혹시 저희들한테 거짓말 하신 건 아니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누가 믿겠어요? 내가 있다면 있는 거지. 어디서 지금 의심하는 거야? 다들 내 재산 안 가지고 싶어?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다. 너희들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 그래서 쉽게 내놓지 못했었다. 시몬은 1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져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길래 점점 사태는 심각해졌고 둘째 시동생이 열쇠를 가져와서 문을 여는 순간 시몬은 가방을 움켜쥔 채 저희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둘째 시동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시모의 품에 있던 가방을 뺏었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탈탈 털었는데 통장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통장을 펼치는 순간 사색이 든 얼굴로 손을 떨고 있었고 둘째 동서가 급하게 달려가 통장을 뺏어 들어 확인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네요. 시모의 통장에는 10억이 아닌 1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10억이라는 금액은 통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모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진 순간이었죠. 둘째 동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끝까지 방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들 침착하라고 화를 내더니 시모에게 다가가 집을 처분한 돈은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입을 꾹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 알려줘야 도와줄 거 아니냐며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하자 시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온 한마디에 가족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시모는 동네 지인들과 여행을 하던 도중에 카지노에 잠깐 발을 들인 적이 있었는데 번쩍거리는 조명과 함께 여러 가지 놀 것들이 많아 한참 동안 재미를 보다가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태워버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걸 내보이는 순간 저희 가족 모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시모는 정말 10억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벌써 돈을 조금씩 써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을 찾는 액수가 점점 커졌고 결국 모든 돈이 바닥이 나게 되자 시모는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기로 생각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꾸며오고 계셨던 거였어요. 집을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에 털어버린 시모는
둘째 동서내외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네요. 결국 이 사실이 전부 밝혀지자 둘째 시동생은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막내 동서내외는 급하게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거에 저희도 기운이 빠져버린 상태였죠. 둘째 동서는 시모에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강하게 닫아버렸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결국 장남인 남편이 시모를 모시게 될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듯 보였는데 어느 날 저녁 저에게 대화 좀 하자면서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그런데 명함 한 장을 쥐어주더라고요. 뭔가 싶어 자세히 보니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명함을 저에게 왜 줬는지 알 수 없어서 남편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에게 그동안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았고 너무 놀라 급하게 안방에 보석함을 열었는데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우리 금품들 다 어디 갔어? 설마 우리가 외출한 사이 어머님이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가져가서 팔으신 거야? 그러기 전에 내가 미리 숨겨놨어. 어제 잠깐 당신이랑 외출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집 청소를 하고 계셨잖아. 그런데 금품함을 뒤적거린 흔적이 보이더라고. 혹시 몰라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계속 발뺌하길래 나중에 돈을 드린다니까 그제서야 주머니에 있던 우리 결혼 반지를 꺼내시더라. 그래서 내가 금품함에 있던 귀중품들 전부 다 숨겨놨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군데 알아본 곳이거든. 그쪽으로 모시는 게 가족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야. 우리도 언제까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 너희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어? 너 손에 쥐고 있는 그 명함 이리 좀 가져와 봐라.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진다고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 테니까 가서 요양 좀 하세요. 이리 내놔보래도? 이건 뭐야?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여기에 보내고 너희들은 편히 살겠다는 거지?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거다. 됐다.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하마. 나를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고 있어. 용돈도 안 주니까 금품에 손을 댄 것 뿐이라고.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명함에 있던 단체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지만 결국 정신요양병원에 입원이 되고 말았네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둘째, 셋째 동서내외는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조금도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난리가 나고 말았죠. 시모는 자기 통제 제어 불능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평생 그곳에서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시모 때문에 집안 전체에 불화가 생겼고 현재 다들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남편이 그래도 시동생들을 잘 설득시켜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동서들이 시모에게 돈 나가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네요. 이 문제로 인해
분명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겠죠. 시모의 잘못된 행동이 모두에게 불행을 주게 됐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10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